자, 여러분, 그 다음은 28쪽에 부동산에 대한 금전 집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금전 이제 채권을 이제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집행의 대상을 보면은요, 토지의 경우에 공유 지분도 부동산 집행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공유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2분의 1 지분을 경매에 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는 식으로요. 그래서 부동산 집행하고 똑같습니다. 공유 지분도 부동산 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건물인데요. 건물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보통은 등기가 되어 있는 이제 건물이겠죠. 그런데 건축 중인 건물도 가능합니다. 건축 중인 건물,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도 뭐 기둥, 지붕, 주벽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건물로서 볼 수 있다면 그런 경우는 등기되지 않은 것도 그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요,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면 첫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거를 등기를 해서 압류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집행이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적어도 등기가 될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9페이지에 각조 7번을 보면은요, 이게 뭐 지번, 구조, 면적 등이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건축 신고, 건축 허가된 내용대로 그게 등기가 가능할 테니까요. 그런 건물의 경우라면 미등기 건물이라도 하더라도 경미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경미가 신청이 되면 그 허가된 대로 신고된 대로 등기를 해서 압류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미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이런 거는 사실상은 어렵다고 봐야죠. 무허가 건물 이런 거에 대한 강제 집행은 지금 법상에서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29페이지에 보면은 자, 강제 경매의 신청입니다. 신청서에 이제 여러 사항을 쭉 기재합니다. 1, 2, 3, 4, 4번이 중요합니다. 뭐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이제 기재 사항이니까 쭉 기재하면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 4번에 청구 금액, 집행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이제 기재가 돼야 되는데요. 그 청구 금액을 기재할 때는 모두 적는 게 필요합니다. 일부만 적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요. 부동산 A가 B에 대한 1억 원 집행 채권이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원상의 청구권이 1억 원입니다.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그럴 때 청구 금액을 이렇게 1억 원을 기재를 이제 해야지 됩니다. 만약에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면은요, 이게 뭐 배당받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5천만 원만, 일부만 이제 기재를 했다. 나중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이것도 이제 배당을 받고 싶으면은, 배당 요구를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청구 금액으로 쓴 이 부분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 금액을 모두 기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30페이지 나번에 보면은요, 요 뭐 1억 원에 대한 뭐 이자나 지연 손해금이 이제 지연 손해금이 있잖아요. 집행 권원에. 그러면 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요 이자 지연 손해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원금 1억 원, 뭐 그거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 그렇게 표시해서 집행을 신청했다면
그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채권 계산서를 이제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요. 예, 그 정도는 관계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번에 보면은 이게 청구 금액을 전부 다 기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게 경매를 신청한 게 만약에 저당권에 계산하는 거다. 이게 저당권. 뭐 이런 거는 강제 경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담보권에 기한 경매. 이거는 이제 임의 경매라고 하고요. 집행 권한에 기한 그 경매는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 뭐 저당권이 만약 1억이다 이거 1억이다. 그런데 뭐 5천만 원만 기재해서 경매를 신청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예요. 나중에 5천만 원 더 받고 싶다 그러면 또 저당권에 기한 경매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이중 압류를 해야 돼. 이중 압류.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전부를 배당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할 때 중요한 거는 금액을 청구 금액을 전부 다 기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30페이지 보면은 이제 압류 절차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집행에서의 첫 단계는요, 압류입니다. 압류.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집행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크게 보면은 집행 절차는 이래요. A가 B에 대한 1억 원 판결이 있다. B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어떤 만족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요. 자, 집행을 신청하잖아요.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첫 단계는 압류입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 집행뿐만 아니라 뭐 채권 집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집행의 첫 단계는 압류입니다. 압류. 압류는 현상 동결입니다. 현상 동결. 지금 상태 그대로 동결 조치하겠다. 그리고 지금 상태 그대로 현금하겠다. 이게 압류입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A가 B에 대해서 이렇게 경매를 신청했는데 뭐 이게 동결이 안 된다. 현상 동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B가 C에게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C 소유가 돼가지고 더 이상 집행을 못한다. 라고 하면 뭐 집행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실효성이 없겠죠. 그래서 첫 단계는 B가 C에게 이걸 처분하든 말든 현상 동결, 압류 그렇게 해놓고 A는 여전히 B의 소유인 걸 전제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집행의 첫 단계는 압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압류가 되면 그 다음에는요, 이 부동산을 현금화합니다. 현금화한다. 돈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일단 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압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화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이 현금화 단계는 왜 하냐면 사실은 이제 배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채권자들에게 권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기 위해서 이걸 돈으로 바꾸는 것. 이게 현금화거든요. 그러니까 압류를 한 다음에는 이제 현금화라는데 첫 단계는 채권자들에게 야 너희들한테 배당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제 배당을 하라.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를 이제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현황 조사를 해요. 집행관을 보내서 이 부동산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현황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정 평가를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한 이후에 경매에 붙입니다. 그러면 매각기일을 열어서 입찰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를 써서 낸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허가를 하면 그 최고가를 써서 낸 사람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방식으로 현금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현금화가 되면 그 돈을 이제 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사람들,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도 있습니다.
뭐 저당권자라든가 가압류권자라든가 뭐 그런 그 채권자들에게 권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의 이제 그 집행의 큰 흐름은 압류,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현금화, 그다음에 배당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압류 절차를 보면은요. 자,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경매를 개시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요. 그거를 2번에 보면은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줘야 됩니다.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해 줘야 돼요. 어떤 보호,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됐다라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등기가 되도록 그 집행법원에서 촉탁을 하는 것이죠. 자, 4번에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는요.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하고요.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시점하고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된 그 시점을 비교해서 먼저 된 때, 그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압류는요, 이게 부동산 경매 신청했을 때 압류는 보통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거에 의해서 이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 등기 이렇게 되지 않아요. 등기부에 압류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압류 등기니까요. 여러분이 뭐 왜 압류 등기가 없지? 부동산 등기부에 왜 압류라고 안 돼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 이게 압류구나. 이 시점에서 압류 효력이 발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에 압류의 효력입니다. 31페이지요. 자, 압류의 효력은요. 처분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동결된다 이거야. 그 상태 그대로 현상 동결된다 이거야. 그게 처분 제한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분 제한 이걸 막 처분한다 하더라도요. 이 압류권자에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상대적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적이다. 처분 제한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런 거죠. A가 B에 대한 1억 원 승소 판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압류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현상 동결되는 겁니다. 현상 동결. 이렇게 압류가 된 이후에요. B가 이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야. 할 수 있을까요? 압류된 부동산을 B가 C에게 팔고 이전 등기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거를 막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인 처분 금지율은 상대 효이기 때문에요. 요 A에게만 대항 못하는 거예요. B가 C에게 처분할 수는 있어요. 다만 A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그대로 현상 동결된 거기 때문에 B의 소유인 걸 전제로 그대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경매가 쭉 진행이 돼서 D에게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반하는 등기가 돼서 이거는 직권 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류, 뭐 가압류도 마찬가지인데요. 압류, 가압류 되어 있는 부동산을 B가 C에게 처분해서 이전 등기한다. 그 자체는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그러나 A는요,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의해서 그대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에게 낙찰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직권 말소를 한다. 그래서 이 처분 금지효는 상대적이다. A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없다 이거야. 근데 뭐 만약에 A가 요 압류했다가 이거를 뭐 취하했다 이거요.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면 요 B가 C에게 처분했던 건 그대로 유효하게 확정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압류, 가압류 되어 있다고 뭐 처분, 뭐
저당권 설정이 다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상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은, 자, 요 압류와 관련해서 제가 유치권 관련 판례들을 소개해 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그 관계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은 이제 그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실 텐데, 자, 부동산 유치권은, 이게 그 뭐 저당권 같은 이제 담보물권과 달리 우선 변제율은 없습니다. 유치권자가 어떤 우선 변제권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경매를 신청해서 저당권자처럼 우선 변제를 받거나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자는 이게 자기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점유, 유치, 이거를 가지고 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 받을 때까지는 난 이거를 계속 점유하겠다, 계속 유치하겠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굉장히 막강한 어떤 그 채권 변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실상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A가요. A가 A가 1억 원을 이렇게 B에게 이제 이렇게 빌려줘요. 그러면서 이 B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을. 이게 뭐 한 1억 5천 정도 시가가 되는 그런 부동산이다 이게. 그러니까 요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억 5천 상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채권 만족 얻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C라는 공사업자가요, B에게 1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치권을 행사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A가 이 부동산을 저당권에 기해 가지고 경매를 신청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건 A입니다. 저당권자인 A만 우선 변제권을 갖는 거예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이 부동산이 이렇게 D에게로 낙찰이 됐을 때요, C는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나는 피담보 채권 1억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겠다, 이렇게 대항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D의 입장에서는요, 요 C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C로부터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 1억 원을 변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은요, 1억 5천 시가라 하더라도 D의 입장에서는 이걸 1억 5천 다에 입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요 1억 원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D는 뭐 5천만 원 이 정도의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이게 요 피담보 채권을 매수인이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요 낙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해를 누가 입게 되냐면 요 저당권자가 입을 수밖에 없어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없었어요, 유치권이. 그래서 1억 원 변제받기엔 충분하다,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해서 1억 원을 대여해 줬는데, 빌려줬는데, 그 이후에 생긴 요 유치권 때문에 요 목적물의 어떤 낙찰 가격이 내려간다, 이게. 내려가서 실질적인 만족은 5천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유치권은 지금 부동산 경매에서 아주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당권자들이 이제 뜻하지 않은 이제 그런 피해를 보게 되고요. 이게
어떻게 그 저당권이 우선하는데 그 이후에 생긴 유치권 때문에 저당권이 이렇게 침해를 받게 되느냐.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유치권은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사업자들은 유치권에 의해서 이제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수급인에게 이제 민법상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 이제 그거에 의해서 보호해 주자라는 민법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매에서 이 유치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요, 요 압류의 처분 금지효를 가지고 유치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판결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판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페이지에 각조 10번에 나와 있는 판례인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A가 B에 대한 뭐 1억 원 채권에 기해 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압류를 먼저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 C가요 1억 원에 이제 공사대금 이제 채권, 이제 공사업자예요. 여기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 경매 넘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는 공사대금 1억 원을 못 받게 생겼다. 그래서 부랴부랴 점유를 이전받습니다. 비로부터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을 이렇게 보면은 뭐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크게 써 있는 그런 건물을 많이 봤을 텐데요. 이렇게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많이 행사하거든요. 자, 이렇게 유치권 행사했다 이거. 자,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D에게 이렇게 낙찰이 됐다 이게. D에게 낙찰이 됐다. 그러면 D는요, 요 C에게 이제 비워달라라고 하면 C는 난 유치권자다 이거. 피담보채권 공사대금 1억 원 변제 받기까지는 못 내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자, 압류가 됐다 이가 먼저. 요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됐다. 처분금지효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그 상태대로 현상 동결된다 이거. 그 상태 그대로 현금화해야 된다 이거. 그런데 그 이후에 점유를 넘겨받아서 유치권을 C가 이제 유치권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거는 그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것이다 이게. 처분금지에 반한다. 현상 동결된 그 당시에 유치권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거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거에 반하는 점유이전이라는 거예요. 점유이전이다. 따라서 요 목적물이 이렇게 D에게 낙찰이 됐다면 대항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D가 C에게 나가라라고 하면 C는 나가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 압류 이후에 점유 이전이 됐다. 그리고 유치권이 성립했다. 이거는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요 목적물 시가가 만약에 1억 5천이다라고 하면은 요 1억 원을 빼지 않아도 되겠죠. 1억 원을 빼지 않고 낙찰받아도 내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적물이 낙찰해서 뚝 떨어지는 이 유치권 때문에 가격이 뚝 떨어져서 뭐 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많이 없어졌겠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실제로요. 부동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많은 경우에 요 판례 때문에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유치권자의 그 유치권이 압류 이후의 유치권이다 이게. 압류 이후의 유치권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은요, 4번 판례를 한번 보시죠. 자, 이 경우에는 압류 이후에
점유를 넘겨받아서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였는데요. 자, 그 4번에 나와 있는 판례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A가 B에 대한 이제 1억 원 채권이 있는데, 자, C가 이제 공사업자인데요. 공사업자인데, 먼저, 점유를, B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점유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A가 압류를 했어요. 이 부동산에. 압류를요. 그 다음에 공사가 완성이 돼서 1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점유를 이전받은 거는 C가 점유를 이전받은 거는 압류보다 먼저입니다. 그런데 1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 피담보 채권이 성립한 거는 압류 이후입니다. 이후. 자, 그러면 요 C의 유치권은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냐, 없는 유치권이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압류 이후에 피담보 채권이 성립해서 유치권이 성립했다.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판례는 압류 이후에 이게 점유가 됐으니까 이 점유는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점유 이전이다. 따라서 이 유치권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요 4번 판례에 와서는요. 이게 좀 더 확장이 돼서 압류가 됐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 피담보 채권이 성립했다. 점유는 그 전에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이 그 이후에 성립해서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이것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이다. 이렇게 논리가 좀 더 확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압류의 처분 금지에 반하는 점유 이전이다. 뭐 이런 이제 논리는 가능한데 그럼 뭐 압류의 처분 금지에 반하는 피담보 채권의 성립이냐? 이거는 설명은 조금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피담보 채권이 성립한다는 게 압류의 처분 금지에 반해서 성립한다라는 이제 그게 어떤 피담보 채권 성립 자체가 어떤 처분 행위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설명이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대법원은 논리적으로 이거예요. 뭐 압류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그러니까 압류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아서 유치권이 성립하든 압류 이후에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피담보 채권이 성립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든 어쨌든 압류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그거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5번 판례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자, A가요, B에 대한 1억 원 채권에 기해 가지고 이 부동산에 먼저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사업자인 C가 B로부터 점유를 이전받고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A가 압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치권의 성립 시기가요, 가압류보다는 뒤입니다. 압류보다는 앞입니다. 그러면 이거 뒤에 이게 낙찰이 됐을 때 이 유치권은 대항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냥 점유를 이전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1억 원 뭐 피담보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인지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자, 우리 대법원은요, 압류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유치권이 먼저 성립했고 그 다음에 압류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반하는 점유 이전, 처분 금지에 반하는 점유 이전에 의해서 유치권이 성립했다라고
라고 했을 때요. 사실 처분 금지에 반한다 라고 했을 때 처분행위라는 거는 보통 뭐 목적물을 매매한다든가 아니면 담보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은 그래서 점유 이전까지 과연 그 처분행위, 처분 금지에 반하는 처분행위에 포섭될 수 있느냐, 예, 그게 조금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압류 이후에 점유 이전의 경우에는 포섭을 하는 겁니다. 조금 뭐 좀 억지스럽다든가 조금 무리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 이 경매에서 부동산 유치권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압류 이후에 점유 이전, 압류 처분 금지에 반하는 처분행위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까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유치권을 좀 제한하는 건데 이걸 가압류까지 확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게. 그렇게까지 가압류의 처분 금지 이후에 반하는 처분행위라고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확장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압류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유치권이 먼저 성립하고 압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다. 요 D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다. 그래서 피담보채권 변제받을 때까지는 점유를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5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 7번 판례는 상사 유치권에 대한 건데요. 자, 여러분 한번 쭉 그 상사 유치권에 대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그 우리 대법원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민사 유치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부동산에 먼저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돼 있었다 하더라도 시가 그 이후에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이렇게 행사한다라고 하면 요 유치권은요 저당권 이후에 생겼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기본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1억 원 변제받을 때까지 나는 계속 점유하겠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어도 사실 유치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이제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6번, 7번 판례는 상사 유치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다면 그 상사 유치권은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D에게 낙찰이 됐다면 C는 대항할 수 없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6번에서는 이제 신의 측에 기해 가지고 신의 측에 기해서 이제 그런 결론을 도출했는데 7번에서는 아예 법 해석에 기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 유치권은 민사 유치권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물의 결련성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는 대신에 어떤 자기 그 채무자의 소유, 채무자 소유 목적물에 대해서 뭐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그 상태대로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저당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이 이제 인정이 된다면 그건 저당권을 이제 용인한 유치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 대항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논리를 이제 가지고 와서요. 그러니까 상사 유치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상사 유치권이 성립됐다면은 이 유치권은 저당권을 못 이깁니다.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면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이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이 참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사 유치권은 이렇게 대법원의 해석에 의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법 해석의 한계 내에서 이렇게 해결한 것인지 어찌 보면 이거는 법률 해석을 뛰어넘은 하나의 법 창조가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법 해석으로서는 파격적이긴 해요.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해석을 통해서 저당권자를 이제 상사 유치권보다 이제 보호해주고 있는 건데요. 뭐 어쨌든
지금 현실에서 경매에서 부동산 유치권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과연 법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는 있긴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바람직한 면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7페이지 9번 판례입니다. 자, 이 압류와 유치권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자, A가 이제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요 B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체납 압류를 이렇게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C라는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이렇게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매로 이게 이제 낙찰이 됐을 때 이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요 체납 압류보다는 뒤입니다. 그런데 압류보다는 앞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도 압류니까 압류 이후의 유치권이니까 이건 대항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고요. 이게 이제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우리 대법원 입장은 이거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요 압류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요 압류보다는 유치권이 먼저 성립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요 체납 압류는요. 체납 압류는 이게 일반 민사 집행법상 압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부동산 그 민사 집행에서는요,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개시 결정이 되죠. 압류가 되죠. 그러면 바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현금화가 바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체납 압류는요, 체납 압류를 했다고 해서 바로 공매 절차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공매 절차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압류랑 약간 유사한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요거보다 뒤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요 압류보다는 유치권이 먼저라면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동산의 이제 강제 집행이 있어서 압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과 많이 문제되는 게 부동산 유치권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부동산 유치권을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의해서 효력이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준은 압류 이후의 유치권이냐 압류 이전의 유치권이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